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간 8시 7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NS에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네, 네, 조국 전 장관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강한 비판 감사히 달게 받고 깊이 새기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본인이 사진 올렸습니다. 사진 보셨어요?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방송을 갔는데 앞에서 조국 전 장관께서 인터뷰하시고 저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제가 평론하면서 제일 많이 비판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나 뵙기가 약간 좀 꺼림직했는데 되게 흔쾌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저도 조금은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네. 다소곳하게 옆에서 찍으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저보다 나이 어린 분하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찍어요. 비판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비판을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랑은 좀 다른 행동을 본인 가족들에게 한 것은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2심 판결까지 났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어떤 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분이 정치를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길래 뭐라고? 저는 또 뭐 이렇게 어제 만나서 반가웠다. 뭐 이렇게 나 페이스북에다 사진 올렸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네. 저는 뭐 솔직히 아직도 정치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도 계속 비판 많이 해달라.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으로 변신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평론하지만 저희에 대해서 막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막 좀 째려도 보고 네. 만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첫 얘기는 조국 신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당 선언을 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창당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꽤 많은 수가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문성근 배우도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난번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하고 거기서 의원을 했던 분들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실무적인 창당 작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당 작업은 순조로울 것 같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의미 있는 여론 지지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강하게 좀 지지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번에 지역구 후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는 잘하면은 두 자리 숫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고 제가 예측하기는 지난번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5.42% 네.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의석수로 살펴보면 한 3석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 기호 2번 비례대표 순위를 받으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조국 의원의 모습을 5월 30일 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신당이 창당이 되면 정치권에는 어떤 파장으로 가게 될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지금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화요일에 이제 만날 예정인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 할 겁니다. 예. 정치권의 어떤 파장보다는 어쨌든 조국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분이 배지를 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긴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일단 좀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면 우리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까? 국민들 대다수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민주당은 자중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조국 전 장관이 배지를 달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의원직은 바로 상실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상당히 민주당 정권이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져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배지를 달았다라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냥 국민의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는 계기. 과연 저분이 배지를 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의정활동을 할까? 과연 배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호기심과 관심이 증대될 뿐이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의석수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네. 가장 부담스러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에는 뭐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을 뭐 청산하겠다. 그거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세게 했고, 부담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뭐 그렇게 또 신경 쓸 것 같지도 않아요.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겠지 뭐 그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언급하지도 않을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국 전 장관 국회의원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겠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겠죠. 약간 성대모사 같았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네. 이라는 제가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라는 좀 궁금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총선에서 조국 신당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네.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을 좀 깎아먹는 그쪽 지지층을 가져가는 그러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쑥 들어가 버린 게 이제 이낙연, 이준석 네. 그 합당한 거에서 다시 또 이제 해체돼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이슈가 이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지금 양쪽 다 곤란하게 됐고요. 네. 결국에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양쪽에서는 제3신당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경쟁을 할지 아니면 긍정적인 경쟁을 할지 저희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약간 좀 지지층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낙천하고 공천을 못 받는 분들이 이낙연 신당에 함께 몸을 담아서 이번 총선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준석 신당으로 민주당 탈당자들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현재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지금 갈등과 분란 없이 공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갈 만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 판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40여일 동안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좀 진통이 있고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일단 먼저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 소리를 못 내게 지금 입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정적으로 가기도 있고, 어떠한 이제 권력의 힘이라든지 집권 여당의 힘으로써 또한 참 이번에 공천 못 받았더라도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사장들, 사장들 지금 많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배려해 줄 테니까 좀 하여튼 좀 참고 있어요.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권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뭐 약간의 지역에서 한 네다섯 군데에서 낙천한 분들이 당사 앞에서 집회하고 항의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만 예년만큼 강도가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갈등 없이 관리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지금 대략 한 60여 곳 내외에 공천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네. 그 중에 20곳 정도가 이제 뇌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강남 쪽, 서초,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이쪽에서 국민의힘 되게 유리한 지역에서 네.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도 지금 공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재 영입할 사람을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출마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네. 현역 의원은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관리하지만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행동들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4월 10일 날 투표장에서 와, 국민의힘은 개혁 공천 안 하네, 와, 의원들 자신들 기득권 계속 유지하는 그런 집단이네, 이렇게 또 평가받으면 과연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유리하고 긍정적인 요소일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이라든가 뭐 강남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아직 뇌관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슬슬 지금 작동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 게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진 희생론이라고 해서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갔는데 네. 생각했던 만큼 다 따라오지 않았다. 알아요. 예. 지금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은데요. 나는 왜 나간 거냐 지금 뭐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아, 나 그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최소한 경선인데 네. 경선하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왜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험지를 찾아다니는지. 거기 뭐 중구 성동을에 만약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더라도 쉬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땅을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서초울의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방송 장악,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 아직 공천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이야, 이 국민의힘과 이 여권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 아직도 공천 안 준다고 엄청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다들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면은 이제 아유 불만 있어요? 커탈라 이럴 수 있잖아요. 당 기여도가 당신은 없어. 빵점 이렇게 하면은 무섭네. 공천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용히 눈치만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기 되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은 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요. 의원들이요. 네. 자기 뺏지다는 거에 거의 목숨 걸고 있는데 네. 그 먹을 거를 뺏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뭐 다 똑같은 입장인데 왜 민주당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당사자들과 네. 그리고 외곽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반발이 심해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사자들 재배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천하는 사람들 아직 없잖아요. 그렇게 네. 현역 의원 낙천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 지금 공천 안 주는 모습 나타나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원에 대해서 하위 10%? 이 사람 비명계? 지난번 이재명 대선 후보랑 경선 과정 중에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 이거 보복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야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공천이? 이게 친명 공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쪽에서 지금 반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요. 네. 그 공천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에서 설득을 했어야 돼요. 당신 이러니까 좀 이번에 좀 자리 좀 비켜주고 좀 우리 다음번 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노웅래 의원 반발해가지고 지금 당대표실 점거해서 무기한 단식투쟁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수진 의원 김영주 의원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내홍이에요. 내홍. 그냥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불협화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경선이라도 가면 모르겠는데 경선을 만약에 안 가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 경선을 해서 떨어진 비명계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허. 앞으로도 이제 우리 호남 지역도 아직 공천이 3분의 1 정도도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 갈등과 혼란이 민주당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경선을 했는데 광주의 3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전에 친명, 비명, 반명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새롭게 후보로 선출된 분들이 친명계 인사다. 뭐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다라는 뭐 그러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냐. 당에서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20%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선에서 감점을 받아서 도전자들에게 뭐 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외형상 나타나는 모양새가 와,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고 뭐 특보했거나 아니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광주에서 경선 처음 해봤는데 3명 다 됐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호남 경선 오늘도 뭐 발표될 텐데 그런 것들을 봐서 한두 명이라도 더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경선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이거 불공정한 경선이야! 라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기 관리를 이제 당대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여 안 했잖아요. 네. 의원들은 본인들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공천 문제점 있어요. 당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거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재명 대표가 저 선약이 있어가지고 전 참석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처신이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대표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당대표는 공천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요. 공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천은 또 뭐 저는 잘 모르고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라고 또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의원들 다면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공천의 여러 가지 심사 자료를 알고 있다라는 듯한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 공천 관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관여한다고 했으면은 이러한 공천의 혼란상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불리한 거는 좀 떨어져서 보고 이게 좀 당대표로서 무책임한 모습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민주당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또 탈락한 사람들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까요? 많이 합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네. 국민의힘에 26일 날 입당한다라고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돌았고 네. 이낙연 대표 쪽에 합류하려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 그냥 탈당할래요라고 해야 출마가 가능한데 경선에 참여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탈당해서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낙연 신당 가더라도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비명계 쪽 의원분들은 탈당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있다가 8월달 전당대회 때 우리가 당을 접수하자 이러한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분 정도는 참여하겠지만 집단적으로 다수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40초 남았는데요. 네. 예, 개혁신당 지지자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합당하라고 해서 합당했는데 책임지세요. 이렇게 책임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저는 몸집이 커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신당이 한 3-4군데로 나눠져 있으면은 네네. 그냥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은 여기 어디 찍지라고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노선과 가치와 철학과 정책에 맞지 않아서 헤어진 것은 헤어지려면 좀 일찌감치 헤어진 것도 답이었다. 그런 또 생각도 들어서 저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